이렇게 극단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네.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쨌든 끝이 있을 것 같은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액트 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자.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큰 영향을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 효과가 예. 있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 사라져 버린 상당 부분 낮아져 버린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잠시만요. 네네. 통화 정책의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약간 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네. 잠깐 끊는 건데 2009년 10년 그때만 하더라도 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뭐 이제 기준금리하고 지준율 이런 거고 네. 비전통적인 방식 이제 막 국채 매입하고 네, 그러면서 그렇죠. 돈을 안 하던 직접적으로 짓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12년 정도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는 그게 전통적인 그렇죠. 통화 정책이 돼버린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다라는 건 과연 어떤 걸 지적하신 그러니까 건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네.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런 네, 거 하니?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꾸준히 써오다 보면 시장이 내성이 생겨요. 네네네. 예, 그게 이제 1번이라고 볼 수 있고 보다 큰 건 이겁니다. 통화 정책을 썼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어요. 뭐냐면 돈을 뿌리잖아요. 네네. 중앙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는 역할이 아니라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자죠. 대부자. 그렇죠. 빌려준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받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그냥 주는 거면 상관없으면 그냥 뿌리면 돼요. 네. 빌려준 걸 돌려받으려면 네. 빌려주는 케이스는 누구한테 빌려주는지가 명시가 돼야 되고 1번.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2번.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갚을 능력이 있는 쪽에 돈을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통 자금이 흘러가요. 네. 그러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돈을 뿌렸습니다. 그럼 이 돈이 진짜 코로나로 충격을 받은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갈까? 아니면 아주 안정적이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빵 기업들로 흘러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빵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낮은 금리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준다고 몰리니까 그렇죠. 정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빵 기업 같은 경우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니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니 주식시장으로도 그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도 돈이 몰려나가겠죠. 네. 그러면 결국엔 통화정책을 썼었을 때 이 통화정책이 고르게 영향을 주면 좋은데 한쪽으로 계속 밀어올리는 역할, 네. 한쪽으로만 쏠려버리면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실물경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대로 돈을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돈이 안 가고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효과가 있냐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elected official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elected 된 관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그렇죠. 선출된 권력인 거죠. 선출 권력이란 결국에는 정부가 되는 거고 네. 정부의 재정 정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쪽에 돈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 얘기인 거죠. 맞춤형으로. 그렇죠. 맞춤형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이제 댐을 열어주는 건데. 그렇죠. 그 용수를 농업 용수냐 공업 용수냐 이제 보내줄 수 그렇죠. 있는 거는 이제 네. 재정 역할이 좀 해야 되는 네.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네. 뭐 홍길동한테는 0.2% 낮추고 오건영이한테는 0.5% 낮추고 이렇게는 못해요. 안 되죠. 그냥 예. 전체가 0.25%가 낮아지는 그렇죠.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특정인한테 베네핏을 줄 수는 없는 그렇죠,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서 혹시나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중앙은행이 나라의 채권, 국채를 사들여서 간접적으로 이제 돈이 네, 풀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주린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그냥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직접 푸는 건 안 되나요? 부터 좀 한번 좀.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그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돈을 돈이 어디서 나오는 찍어서 거니까. 그렇죠. 예.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네.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거라서 네. 실제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네. 뭐 요즘 뭐 MMT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네, 네. 이건 뭐냐면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시장에서 채권이 팔리는 시장에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발행 시장에서 사들이게 되면 정부한테 직접 돈을 받습니다. 정부가 직접 국채를 갖다 발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하는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주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정부한테는 꽁돈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예. 시장에서는 와, 막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을 마구잡이로 찍겠네? 네.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통화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발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진짜 이 발행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국채를 사면서 돈을 뿌려준다. 이거 실물 경기 경제 부양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크지 오히려 않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만.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양적 완화를 잘 쓰려고 하질 않.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쓰는 거지. 그 발행 시장에서 사는 그 MMT 같은 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기는 한데 그냥 돈을 꺼내서 주는 이런 네. 거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렇죠. 네, 제도화 되지도 않은 거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국채를 매입한다라는 소식 엄청나게 들어보는데 네, 네. 국채를 이제 상환시켰다라는 표현은 거의 이제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환시켰다가 아니라 이제 이거죠. 매입의 반대말은 매도가 되죠. 매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을 하는 건 그쵸. 맞는데 이게 상환의 반대말은 재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오버 뭐냐면 한다는 그렇죠. 가지게. 제가 장기채를 샀어요. 얘가 만기가 되면은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 현재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100달러만큼 국채를 삽니다. 근데 만약 그 보유했던 국채가 양적 완화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 보유했던 국채가 만기가 돼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기가 되는 순간에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주면서 돈을 쭉 빨아들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환을 받은 거고요. 긴축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줄어드는 거죠. 시중 네. 돈이. 근데 만약에 다시 중앙은행이 만기가 되는 만큼을 새로운 채권을 다시 사줘요. 이건 이제 재투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이어져 가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재투자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를 사주고 있죠. 네. 사놨었던 국채를 파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는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적이 있는데 17년도 9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19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2년 가까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멈췄죠. 왜냐하면 그 양적 긴축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양적 긴축이 일어나니까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시장은 싫어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페드에서도 연준에서도 양적 긴축을 포기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조금 유식한 말로 뭐 이렇게 연준의 대차대조, 아, 대차대조표라고 예.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줄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막 국채 갖고 있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양적 완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는 표현도 그냥 곡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국채를 사면 당연히 산 만큼 국채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네. 연준의 자산에 그쵸. 이 국채 이렇게 쌓이게 되죠. 네. 그럼 양적 완화라면 국채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자산이 계속 쌓여 나가요. 네. 양적 긴축을 해야 줄어드는 거고요. 네. 재투자만 한다면 그냥 이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준의 곳간이 이제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속 미국 국채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7조 달러 쌓여 있습니다. 7조 달러. 예, 엄청난 금액이죠. 예. 옛날에 샀던 거하고 예. 이제 작년부터 또 사들인 것까지 합치면 7조 달러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7천조, 8천조 원. 네, 엄청난 금액인 거죠. 아까 그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 네네. 잠깐 좀 나왔었는데 이제 액트 빅까지 네.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고 뭐 청문회도 있었고 네. 그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 네. 그것도 이야기한 거 보니까 추가 조치가 없으면 긴 불황이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액트 빅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거고 또 시장은 얼마 전에 얼마였죠? 그 1조 9천억 달러. 1조 네. 9천억 네. 달러. 1조 9천억 달러짜리 프로그램 말고도 또 계속된 주기적인 네. 재정 정책 프로그램을 또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로 또 예상을 해볼 수 그러니까 뭐 얼마가 나올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조 9천억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도 조금 이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아직 픽스는 아닙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 정도를 준비한다고 했고 사람들한테 2,000달러씩 1인당 2,000달러씩 주겠다. 이미 600달러를 주고 있으니까 1,400달러를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냥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돈을 주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그 긴급 생계 지원 자금 네, 1회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줬던 네, 그렇죠. 것처럼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1조 9천억 달러만큼은 쓰지 않고 네.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만 쓰면서 네.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면, 맞춤형으로. 네, 맞춤형으로 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정부 재정 적자도 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나중에 쟁여놨던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9천억에서 한 9천 달러만 쓰고 9천억 네. 달러만 쓰고 1조 달러 쟁여놨다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연준 미국 그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게 이게 결국에는 그 크게 문제를 충격을 받지 않은 경제 주체들까지 다 돈을 주게 되면 네. 오히려 재정 정책이 재정 재정 부채가 너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부채도 너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이게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트 빅이라고는 했지만 액트 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은 미국 재무부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돈을 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조 9천억 달러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 나오지 않나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씩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조금 쓰고 나중에 더 추가로 쓰는 거 그 안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좀 많이 늘리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방식들을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재정 정책, 그 우리로 따지자면 뭐 그 생계 지원 자금 네. 뭐 이런 걸 뿌리는 게 이제 비용 대비 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표와 관련된 건 뭐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똑같을 네, 당연히 거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비용 대비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 영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과연 맞춤형으로 뿌려주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 나가기 직전에 얘기했던 거죠. 무조건 1인당 2,000달러는 줘야 된다. 막 이런 게 더 좋은 거냐? 시장은 많이 줄수록 더 좋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개인한테도 2,000달러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아니면 딱 보니까 주식시장이 팡 중심으로 해서 막 팡팡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돈도 주식시장으로 더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의 과열이 더 커지면서 재정 적자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미국의 저축률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 경제는 GDP의 70%가 소비 이렇게 우리도 공식화해서 네.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소비를 해야지 다른 세계 경제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고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지원 자금을 받더라도 또 쟁여놓으면 이게 결국은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좀 같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저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축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한 걸 빼면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말을 빼고 가처분 소득 빼기 소비입니다.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저축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면 저축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소비의 위축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 그냥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거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불안하다.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질지 그리고 내 일자리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이런 복지기금 같은 걸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들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의 소득을 가지고 조금씩 아껴서 네. 저축을 해놓으려는 경향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현재의 소비를 뒤로 밀어버리는 게 저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그 속도가 되게 많이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짧게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크게 이어지잖아요. 길게 네, 이어지게 네, 되면은 네.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엔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저축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럼 이게 장기 저성장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요.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경계에서 봐야 되는 요소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 그래서 네. 결국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결국 또 백신 치료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이제 높아질 만큼 돈을 쟁여놓은 거고 나중에 조금만 경기가 정상화되면 이제 소비가 쫙 네. 늘어날 텐데 네. 지금도
뭐라 해야 되나 원자재라든지 곡물 가격들이 좀 꿈틀꿈틀 되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조금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해 3, 4월을 거치게 되면 올해 3, 4월에는 작년 3, 4월 대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를 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3월에 오면 작년 3월 가장 암울했었던 그때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그때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낮았으니까 지금 시장 충격 충격으로. 때문에 그럼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기저효과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승 요거는 아마 당연히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 일시적인 거 말고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백신이 나와서 빠르게 정상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이 가능할 네.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엔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보급도 저도 조금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빠르게 보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 빠르게 잘 않죠. 되지 않는 예. 거죠. 그렇게 되고 코로나도 이제 뭐 제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1차 팬데믹 이후에 또 2차 팬데믹 지금 아직도 문제가 1년이 지났건만 네. 아직까지도 해결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심각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작년 이맘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얘기할 때는 여름에는 마스크 벗고 다녀야 될 텐데 그때쯤 괜찮겠지? 그러면 몰라. 근데 뭐 얼마나 가겠어?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많았는데 지금 이 말이 먹혀요. 1년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최소? 딱 이러면 맞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팩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대감인 예, 거니까 그러니까 예. 아직도 그만큼의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어지게 되면 이력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경제 주체 자신감 자체가 떨어지면서 회복 속도가 탄력이 안 붙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아, 아주 완만한 굉장히 둔한 모습이 그럼 저물가 기조가 더 이어지는 그런 악조건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종식이 돼야 그러니까 연준도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백신이라든지 이 보건의 위기가 빨리 지나가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유동성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승전 코로나라는 네 그렇죠. 거고 네.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상황이 암울해질수록 자산 시장에는 역설적이게도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역설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 공감을 하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기하고 이 자산 시장의 괴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